안녕하세요. 부대표 부대리입니다.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무조건 월 100만원 버는 무조건 월백 구매대행 입문 강의 1강을 시작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및 기타 행정업무 처리와 쇼핑몰 마켓 가이드 등은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대리인 부대표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시리즈 1탄 무조건 팔리는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월백 강의 시리즈는 그냥 보고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확실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가 네이버 부대리인 부대표 카페에 추가 자료를 게시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초보자분들이 어떤 상품을 소싱하고 등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왜 내가 등록한 상품은 팔리지 않는가? 라는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대표님,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할까요? 구매 대행으로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 뻔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무비에 해당되는 상품. 크고 무겁고 비싼 상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증이 복잡한 상품. 전자제품, 디지털 가전상품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나 방송을 타서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개된 상품들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즌 상품. 계절별, 행사별 이슈가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 제조 혹은 수입업자들이 재고를 구비하기 어렵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상품을 고르고 소싱하시면 됩니다. 2주를 기다릴 만큼의 희소성이 있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보면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매 대행으로 팔리는 기본적인 상품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상품을 소싱해야 하는지 감이 조금 왔다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상품을 찾는지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부대표님, 상품은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방법은 벤치마킹 소싱 방법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적용되는 안전한 방법이며 구매 대행에서는 기존 셀러의 상품을 모방해서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지마켓, 옥션 등의 마켓에서 상품을 찾고 해당 판매자의 상점을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판매 이력이 있는지, 리뷰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참고해서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등급이 높은 셀러 혹은 리뷰나 구매 건수가 많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처음에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판매되었으니까 리뷰가 좋으니까 시장이 크고 나도 판매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초보 셀러의 상품은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도 리뷰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기준 파워셀러의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보다 오히려 씨앗이나 새싹셀러의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이 우리도 판매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우리는 반자동 프로그램 셀러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가공에 제한이 있습니다. 등급이 높은 셀러의 상품 혹은 리뷰나 구매 건수가 많은 상품은 이미 고인물 셀러가 자리 잡은 시장이라 초보자인 우리에게 기회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빅파워셀러에 리뷰가 많은 상품을 보면서 어떻게 저 가격에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떤 경우인가요? 마진 없이 그냥 판매하는 건가요? 두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매를 많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구매 가격이 내려가서 싸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마진이 없더라도 판매자 등급 유지를 위해 미끼 상품을 만들었다 정도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미스터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느낌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가 커도 고인물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시장보다 파이가 조금 작더라도 신규 셀러가 비벼볼 만한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진입해서 조금씩 파이가 큰 시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소싱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을 전반적으로 벤치마킹하되 고인물이 잘 파는 상품을 위주로만 소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굳이 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점을 살리려면 상품 하나하나에 힘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될 확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장의 파이가 작은 상품 위주로 소싱하면 판매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빈틈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최대한 다양한 상품군을 소싱합니다. 단, 유아동이나 의료기기 등 판매하면 안 되는 상품은 구매 이력이 있더라도 절대 소싱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초보자가 이제 막 등록한 상품도 판매가 이루어질까요? 최신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은데 최신성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쇼핑몰 플랫폼은 입점한 판매자에게 스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셀러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빅커와 같은 고인물 셀러만 밀어준다면 당연히 신규 셀러의 유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셀러에게 특정 기간 동안 가산점을 주고 노출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최신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품을 상위 노출시켜주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너무 크지 않은 상품 중에 일부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에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서 상품을 등록한다면 우리에게도 판매 기회가 옵니다. 벤치마킹은 안전한 방법이지만 이 방법에만 치중하면 너무 똑같은 상품만 소싱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소싱 방법도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목적성이 있는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상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팽글 의류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팽글 의류는 일반적이지 않은 의류입니다. 무대 의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원래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스팽글 티셔츠, 스팽글 바지, 스팽글 니트 등의 의류를 꽤 쏠쏠하게 판매했습니다. 그 외에 벨리댄스 의류, 탭댄스 슈즈 등 얼마든지 목적성 있는 상품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각자의 직업 혹은 관심사나 취미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희소성 있고 특색 있는 상품을 찾아서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제 관심사인 자동차 관련 상품을 소싱해서 괜찮게 판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테슬라의 모델 Y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모델 Y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테슬라 자동차 관련된 주변기기나 상품이 예전보다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워드 관련 소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는 이상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소싱하게 됩니다. 그러나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기존에 유명하지 않았던 상품이 새로 소개되면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결국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참고하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아이템 스카우트, 셀러라이프, 판다랭크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네이버 검색 결과 혹은 네이버 데이터랩 기반의 정보를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 놓은 사이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 소싱한 상품과 관련되고 비슷한 상품을 찾을 때에는 셀러라이프에서 참고하는 편이고 소싱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추가로 찾을 만한 비슷한 카테고리의 다른 상품을 찾을 때에는 판다랭크를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는 최근 트렌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구대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템 스카우트 접속 후 왼쪽 상단에 아이템 발굴을 클릭합니다. 찾고자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주제별 키워드 탭을 클릭합니다. 구매 대행에 적합한 카테고리인 생활건강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제 추가하기를 눌러서 7일 전에 없던 7일 전 대비 급상승 키워드를 선택해 줍니다. 한 주 혹은 한 달 단위로 선택 가능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규 키워드와 급상승 키워드를 확인해서 고객의 수요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상품이 보이네요. 계란 트레이, 인덕션 냄비, 실리콘 핸들 커버, 얼음 주머니, 골프 얼음 주머니 정도가 눈에 띕니다. 여기서 얼음 주머니나 골프 얼음 주머니의 경우 누가 봐도 최신성 키워드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생활건강 외 다양한 카테고리를 확인해서 등록하면 즉각 팔릴 만한 상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매 대행 소싱에 가장 영향을 주는 TV 예능 프로그램은 나 혼자 산다입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출연진들이 사용하고 보여주는 상품은 방영이 된 이후 폭발적으로 검색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잠깐을 노려서 판매를 이뤄낼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발생한 수요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제대로 유행이 되고 자리 잡는 아이템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 혹은 수입업자나 고인물 셀러에게 파일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키워드 소싱 방법은 생각날 때 가끔 한 번씩 하면 좋고, 이 방법에 너무 집중하면 기본적인 소싱에 대한 이해도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키워드에 함부로 출연진이나 TV 프로그램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회해서 상품명을 만들어줍니다. 키워드 사이트를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월별 혹은 시즌별 상품에 대한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즌성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매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월간 구독별 콘텐츠에서 추가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해당 영상 시청 바랍니다. 벤치마킹 소싱도, 키워드 소싱도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소싱입니다. 소싱할 때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존 판매자가 팔고 있고 리뷰도 좋다고 해서 팔면 안 되는 상품을 절대 소싱하지 마세요. 황금 키워드로 오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 브랜드나 판매 금지 품목과 관련된 키워드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 키워드는 브랜드 키워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 확인해서 브랜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소싱하세요. 자, 그럼 1강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기존 셀러의 상품을 벤치마킹 소싱한다. 2번, 고인물 셀러보다 우리와 비슷한 초보 셀러의 상품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유리하다. 3번, 다양한 상품을 등록하여 최신성으로 노출되는 기간 동안 판매될 확률을 높인다. 4번,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될 확률을 높인다. 5번, 내가 알고 있는 분야의 상품을 소싱해서 나만의 상품을 찾는다. 6번, 키워드 데이터를 통해 과거를 확인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7번, 남이 팔고 있다는 이유로 판매하면 안 되는 금지 품목을 소싱해서는 안 된다.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꾸준하게 소싱하면서 판매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구매 대행 상품에 대한 인사이트와 상품 소싱하는 요령이 발전합니다. 일단 빠르게 많이 소싱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부대능 구독표 카페에 무조건 월백 강의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셔서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문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신규 주문 안녕하세요. 부대표 부대리입니다.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무조건 월 100만원 버는 구매대행 입문 강의 2강을 시작합니다. 지난 1강 무조건 팔리는 상품 소싱하는 방법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강의 시리즈 2탄 무조건 팔리는 반자동 상품명 만들기입니다. 자, 소싱에 대한 의문을 지난 1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팔리는 상품명을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소싱만큼이나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상품명이 왜 중요한 건가요? 반자동 구매 대행은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상품에 힘을 주거나 마케팅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순수하게 키워드 검색 결과만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명을 만들어서 등록해야 우리 상품이 노출되고 판매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상품명을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상품이 메인에 노출되기도 하고 검색 결과 10페이지 뒤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신경 써서 상품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자동의 특성상 상품명을 빠르게 많이 등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밸런스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형 키워드, 소형 키워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물건을 산다고 가정할 때 보통 네이버 혹은 쿠팡에서 상품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중 가격이나 리뷰를 비교하고 최종 구매를 결정합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 결과에 나오게 하기 위해 확률을 높인다는 생각으로 상품명을 만드는 겁니다. 수박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수박이라고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검색량도 엄청납니다. 수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신규 셀러의 상품은 저 멀리 20에서 30페이지에 노출될 겁니다. 미니 수박, 꿀 수박이라고 검색하면 검색량은 줄어드는 대신 타겟팅이 정확해집니다. 키워드 조합이 복잡해질수록 내 상품이 노출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수박같이 특정 상품 혹은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대명사 같은 키워드를 일반적으로 대형 키워드라고 칭하고 미니 수박, 꿀 수박 정도를 중소형 키워드라 칭합니다. 보통 2개 혹은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조합을 메인 키워드로 사용해서 타겟팅을 좁혀야 판매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수박을 소싱한다고 가정하고 꿀 수박 5kg, 씨 없는 꿀 수박 등의 키워드로 조합해서 뾰족한 상품을 만들어줍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상품명 키워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상품명을 만들 때 필수로 알아야 할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색 엔진 로직. 두 번째, 상품명의 정확도. 세 번째, 가치 더하기. 쇼핑 관련 검색 엔진 로직의 특징이 뭔가요? 구매 고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반자동 프로그램은 다양한 쇼핑몰 플랫폼에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쿠팡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은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를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11번가 정산 내역을 보면 마케팅 제휴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내역이 네이버 쇼핑 검색에 노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네이버 쇼핑 검색 로직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였군요. 쿠팡 외에는 자체적인 트래픽보다 네이버 쇼핑 검색 기반을 통한 판매가 위주가 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 쇼핑 검색 로직을 따르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인 키워드의 위치는 맨 앞쪽에 배치하고 뒤에는 부수적인 키워드를 나열합니다. 검색엔진 AI가 단순하게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연산 작업을 합니다. 그 순서를 지켜야 내 상품을 조금 더 정확도 높은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PC보다 모바일 위주로 상품 검색을 해서 구매합니다. 모바일 화면 구성 특성상 PC보다 상품명이 짧게 표시되기 때문에 좌측의 메인 키워드를 우선적으로 나열해야 어떤 상품인지 고객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는 대명사가 될 만한 대형 키워드 한 단어가 아닌 2단어 혹은 3단어의 조합으로 된 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씨 없는 꿀 수박이 상품명 키워드 조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띄어쓰기에 대한 부분은 꿀 수박으로 쓰든 꿀 띄고 수박으로 쓰든 씨 없는 수박을 검색했을 때 똑같이 노출이 가능합니다. 꿀 수박에 대한 노출은 꿀 띄고 수박보다 꿀 수박으로 조합한 경우 우선적으로 노출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헷갈릴 수 있으니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품명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형, 중형, 소형 키워드에 대한 부분에서 타겟팅을 좁히기 위해 부수적인 서브 키워드를 넣으면서 뾰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상품과 결이 맞지 않는 키워드를 억지로 넣어서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정한 키워드와 소싱한 상품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상품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가 검색할 만한 키워드인지를 확인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관 키워드를 무작정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소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킹 소싱을 하다 보면
전동 가위와 전정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동 가위는 원예용으로 혹은 정원을 가꾸거나 가지치기 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장대가 포함되면 고지가위라는 키워드를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고지가위라는 키워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키워드 사이트에서 전동가위 키워드에 고지가위가 연관 검색어로 나온다는 이유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정기 키워드도 같이 나오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정기의 경우 사용 용도는 비슷하지만 엄밀히 톱에 가까운 형태의 상품입니다. 트리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하는 이유는 타겟팅을 좁히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 있지만 실제로 고객이 구매를 위해 검색하는 키워드는 어느 정도는 제한적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고 상품명을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구매 고객에게 친절하게 전화하면서 무슨 상품 판매자인데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배송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검색어로 검색해서 구매하셨을까요? 정도의 질문을 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본인이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분야에 관련해서 업계 용어를 키워드로 추가할 수 있다면 남들과 차별화를 통해 매출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도 초보 시절에 아이템 스카우트나 셀러라이트에서 연관 키워드로 뜨는 키워드를 실제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넣어서 조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대표님, 가치 더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 상품과 대표적인 용도의 한정적인 키워드 외에 다른 용도의 키워드를 추가해서 또 다른 의미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식장 혹은 진열장이라는 키워드에 피규어, 프라모델 등의 키워드를 추가해서 기존의 수집품을 진열하는 진열장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진열장의 경우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2주를 기다려가면서까지 살 이유가 없지만 피규어라는 키워드를 하나 추가해서 국내에서 찾기 힘든 상품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유모차 상품을 소싱하고 아기와 관련된 사진을 모두 지웁니다. 그리고 개모차, 양이 모차 등의 동물 유모차로 가치를 더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를 들겠습니다. 고양이 모양의 도어벨 상품을 소싱할 때 고양이 도어벨 같은 뻔한 키워드 외에 고양이 카페 도어벨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조금 더 가치를 더하고 뾰족하게 타겟팅을 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조금만 생각해서 활용한다면 흔한 상품에 가치가 더해지고 판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키워드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무궁무진하게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이번 2강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실제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두 단어 혹은 세 단어의 조합으로 메인 키워드를 만든다. 2. 서브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와 조합해서 검색될 확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키워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실제 구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찾을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4. 정형화된 상품에 특정 키워드를 추가해서 상품의 가치를 더한다. 5. 빠르게 많이 상품을 등록해야 하는 단자동 특성상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 이 5가지만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도 내 상품이 팔릴 확률은 꽤 높아집니다.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공부하고 익히셔야 합니다. 일단 초보 시절에는 많이 보고 많이 소싱하면서 고민하고 연습하세요. 네이버 구대능구 대표 카페에 무조건 월백 강의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게시할 테니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문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신규 주문. 안녕하세요. 구대표. 구대리입니다.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무조건 월 100만원 버는 무조건 월백 구매대행 입문 강의 3강을 시작합니다. 무료 강의 시리즈 3탄 배송비 책정 옵션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자니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그렇다고 대충 하자니 손해볼까봐 드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법일 뿐이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구대표식 반자동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이 점 꼭 참고하세요. 일단 배송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배송비 책정은 판매가 책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반자동 방식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많은 상품을 업로드하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배송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송비 책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배송비를 수정하더라도 일단 배대지에 무게 측정 기준 금액을 우선적으로 넣습니다. 상품의 무게를 가늠하는 기준과 판매된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배송비에 의해서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배송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 셀러를 했어도 모든 상품에 대한 배송비를 전부 외우고 완벽하게 익힐 수도 없으며 포장에 대한 부분 역시 경우에 따라 랜덤하게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경우를 겪으면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구 대표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배송비 이전에 판매 금액 설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역마진이 발생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판매가를 비싸게 설정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덜 남거나 역마진이 발생하는 편이 낫습니다. 극단적으로 역마진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마진이 낮은 경우로 정정하겠습니다. 기대 마진이 높은 것보다 실제 마진이 낮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배송비는 언제든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덜 남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무작정 싸게 팔아서 속빈 강정같이 매출만 키우자는 게 아닙니다. 적정한 마진을 설정해서 빠르게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합니다. 이미 레드오션인 시장에 후발주자가 내세울 수 있는 건 가격적인 메리트밖에 없습니다. 마진율에 대한 욕심은 주력으로 판매할 효자 상품을 수동으로 등록할 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일단 주문이 발생해서 내가 운영하는 마켓과 상품이 활성화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타 부수적인 포장 비용을 제외한 배대지 무게 배송비를 기준으로 설정해서 매출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저가 정책이 아니라 빠르고 간단하게 배송비를 책정하라는 게 포인트군요. 그럼 무게를 확인하는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타오바오상에 무게가 나와 있는 상품도 있고 아닌 상품도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요령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타오바오 상세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무게를 확인할 때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립니다. 중국은 근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단위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근단위는 600g이고 중국은 500g입니다. 그리고 적재량과 중량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적재량은 말 그대로 하중, 싣거나 담을 수 있는 무게를 뜻하고 중량이 실제 상품의 무게를 뜻합니다. 한자를 잘 모르신다면 모양을 기억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해당 한자는 더보기와 네이버 카페 강의 관련 자료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대표님들 모두 메모해 주세요. 우선 저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배송비 10,000원 이하까지의 상품은 세세하게 책정하는 편이고 그 외에는 다 5,000원 단위로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10,000원, 15,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게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쉽게 들 수 있는 정도를 5kg 이하로 잡겠습니다. 헬스장에서 5kg 아령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가벼운 플라스틱 의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 손으로 힘들게 들 수 있는 정도를 10kg 정도로 잡습니다. 접이식 철제 의자 정도가 이 정도 무게겠네요. 그 다음은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를 15kg 정도로 잡습니다. 혼자서는 못 들고 둘이서 쉽게 들 수 있는 무게를 20kg,
둘이서 힘겹게 들 수 있는 무게를 30kg 이상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 기준을 대표님들 각자 배대지의 무게 배송비 기준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부대리님이 몇 가지 상품의 예시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쓰고 있는 킥스타 배대지의 회원 등급 두 번째인 슈퍼셀러 기준으로 실제 배송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비 1만원 이하 상품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품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이죠. 바로 공구류입니다. 공구류 중에서도 한 손으로 사용하는 전동드릴, 핸드그라인더, 전지가위 등 핸디형 공구류의 경우 2kg에서 3kg으로 약 8,000원 정도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부품 및 구성품들이 다양할 경우 무게가 더 나갈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해주세요. 네, 다음은 15,000원에서 2만원대 상품입니다. 구매대행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인 접이식 철제 의자인데요. 상품에 따라 약 7kg에서 10kg 사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 정도 무게 상품들이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배송비표를 따로 보지 않아도 쉽게 배송비를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배송비 감이 없으신 대표님들은 각자 사용 중인 배대지 요금표를 엑셀에 복붙해 놓고 확인하면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로바로 배송비를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만원에서 4만원대 상품입니다. 이 정도 금액선부터 화물 배송 비용이 발생하는 구간인데요. 아까 부대표님이 말해주셨듯이 혼자서는 못 들고 2명에서 쉽게 들 수 있는 정도로 감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매대행에서 자주 팔리는 철제 침대 프레임인데요. 싱글 사이즈 기준 약 20kg에서 25kg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다음은 6만원에서 7만원대 상품입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배송비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품들이 많은데요.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비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종종 판매하고 있는 소형 지게차 상품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지게차 기준 약 45kg에서 50kg 정도 무게가 나갑니다. 진짜 무거운 상품의 경우 감으로 배송비를 잡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번 예시로는 별로 안 무거워 보이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저도 초보자 시절에 배송비 때문에 역마진을 경험했던 상품이기도 하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크리트 교반기인데요. 딱 봤을 때 한 50kg 정도 나가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100kg가 넘어가는 상품입니다. 100kg면 배송비 12만원이 넘어갑니다. 상당하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무거운 상품에 대한 감이 생기기 전에는 주문이 들어온 뒤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상품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 무게별 금액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반자동 배송비 책정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5,000원, 만원 단위로 무게 배송비를 입력한다. 2번, 마진율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를 통해 매출을 유도한다. 3번, 마진율이 기대 마진 이하인 경우 배송비를 수정한다. 4번, 1에서 3번의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송비 책정에 대한 요령이 생긴다. 해당 방법은 반자동 등록의 기준을 둔 방법이며 수동 상품을 등록할 때에는 배송비를 정확하게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배송비를 책정하는 요령이 생깁니다. 네, 반자동 방식에 맞는 적절한 배송비 책정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옵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또한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지에 따라 장단점이 있고 정답은 없습니다. 고객이 구매하는데 혼란과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게 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은 재고 부담이 없으니 옵션이 다양한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옵션이 너무 다양하면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 간소화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기준을 나눠서 옵션을 정리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옵션을 간소화하는 상품이 있고 옵션을 최대한 다양하게 등록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에서 대표적으로 잘 팔리는 상품인 공구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양한 스펙의 상품 옵션이 있고 배터리 개수 등 구성 차이로 인해 10개 이상의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반자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무조건 싼 게 좋다는 생각에 가장 저렴한 옵션을 기준으로 판매했었습니다. 당시 구매 고객이 사진과 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옵션 위주로 등록했고 고객은 중간 등급의 모델을 사진을 보고 주문해서 만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반품권을 여러 번 겪으면서 나름대로 상품 옵션을 정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품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와 같거나 비슷한 옵션을 기준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구성품 없이 공구 본체만 덜렁 있는 베어 메탈을 제외하고 3개에서 5개 정도로 간소화합니다. 공구류 외에도 주방기기 등 기계류에 속하는 카테고리 또한 옵션을 간소화하는 편입니다. 이 상품들은 대부분 디자인보다 기능이 중요한 상품입니다. 만약 다양한 등급의 옵션이 팔릴 것 같은 상품은 가격대별로 나눠서 각각의 개별적인 상품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에서 주력으로 나와 있는 상품 이미지와 비슷한 거나 동일한 옵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반대로 옵션을 다양하게 등록하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류나 가구류 같은 카테고리 상품은 디자인이나 색상, 사이즈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상품은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등록합니다. 이 중 사이즈와 관련된 옵션은 상품이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져서 다양한 옵션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이즈별로 그룹을 나누어 2개의 상품으로 등록합니다. 옵션을 정리할 때에는 고객에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 심플하게 수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옵션명이 프로그램에서 번역될 때 같은 단어가 비슷하지만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이 레드와 빨강으로 옵션마다 다르게 표기됩니다. 이런 경우 레드로 통일시켜서 등록합니다. 사이즈, 컬러, 재질, 용량 등의 스펙과 수량 외에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깔끔하게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쿠팡과 G마켓, 그리고 옵션은 상품 노출 페이지에서 상품명 플러스 옵션명 조합으로 표시됩니다. 이 정도 유념해서 같은 단어가 중복으로 표기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기능이 중요한 카테고리 상품은 간소화해서 옵션을 등록한다. 2번, 디자인이 중요한 카테고리 상품은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등록한다. 3번, 다양한 옵션이 팔릴 것 같은 상품은 금액별로 나누어 2개의 상품으로 등록한다. 4번,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가장 비슷한 옵션을 기준으로 등록한다. 5번, 옵션명은 의미 전달이 확실하게 되게끔 간결하게 정리한다. 네이버 구대는 구대표 카페에서 무조건 월 100 강의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별도로 올려두겠습니다. 오셔서 참고하시면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문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신규 주문 안녕하세요. 부대표 구대리입니다.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무조건 월 100만원 버는 무조건 월 100 구매댕이 입문 강의 4강을 시작합니다. 무료 강의 시리즈 4탄 CS 처리 방법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구매대행 CS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구매대행 CS가 엄청 까다롭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전화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는 전화를 안 받는 주의고 부대표님은 오는 전화 다 받자는 주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는 전화는 거의 다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전화를 잘 받아서 주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반품 방어도 꽤 쏠쏠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받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1억 매출의 비결인가요? 높은 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영향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액면상의 매출 외에 부가적인 매출은 거의 전화로 연결된 매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는 굳이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정답은 없고 대표님들 성향과 상황에 맞는 방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둘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CS는 종류가 많습니다.
고객이 문의 게시판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문의하는 경우와 마켓에 문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화나 문자와 관련된 CS도 있고요. CS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 건가요? 1, 2, 3강에도 중간중간 말씀드린 판매자 지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판매자 지수는 셀러가 마켓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룰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평가하는 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켓이 요구하는 CS 처리 시간은 24시간 이내입니다. 24시간 이내에 답변만 제대로 해줘도 기본 점수가 줄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24시간 안에 CS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자 지수가 높다는 것은 노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켓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쇼핑몰 사업은 수요가 있는 상품이 검색 결과에 얼마나 노출이 잘 되냐가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CS만 제때해도 내 판매자 지수가 저품질 당할 일은 없다는 거죠. 전화나 문자 CS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전화를 받는다면 분명히 매출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새 직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구매 고객의 연령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자동으로 등록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40대 이상의 고객이 구매합니다. 30대 이하의 고객은 필요한 상품이 있으면 우리에게 구매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직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구에 대해서 잘 아는 고객이 주문했다면 대부분 파손 리스크를 알고 있고 보험을 들듯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40대 이상의 분들은 배송 완료가 안 되면 정산을 해주지 않는 구조를 잘 모릅니다. 단순하게 전화를 안 받으면 물건 제대로 보내는 게 맞는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전화통화 가능 여부는 곧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받는 요령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걸려오는 전화를 거의 다 받습니다. 단 모든 전화를 길게 받진 않습니다. 대량 주문건이나 가격대가 높은 상품인 경우에는 놓치지 않게 열심히 통화하고 가격대가 낮은 경우에는 적당히 빨리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전화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고객에게 자주 건네는 멘트 중에 보고 계신 상품의 이름과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습니다. 제가 적당한 선에서 끊는 이유는 전화를 끊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문자로 CS를 처리합니다. 저는 전화 받는 게 너무 싫어서 IBC 콜백 앱과 통신사 음성 안내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화 연결음에서 한 번, 그리고 IBC 콜백 문자로 한 번 더 고객에게 안내를 하는 거죠. IBC 콜백 앱은 전화를 받지 못할 때 자동으로 내가 지정해 놓은 안내 문자를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통화 연결음 서비스는 통신사별로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SK는 헬로링, KT는 링투유 인사말, LG는 인사말 통화 연결음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안내 멘트를 전화 연결음에 컬러링으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저같이 전화 받기 싫은 분들은 지금 신청해 보세요. 저도 둘 다 세팅되어 있긴 합니다. 주말이나 이른 아침 혹은 늦은 밤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다 받을 수 없으니까요. 통관번호 안내나 경동택배 착불 배송비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CS 업무폰을 안드로이드로 사용합니다. 구글 메시지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글에 구글 메시지를 검색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으로 통관번호 안내나 경동택배비 안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 경동택배와 관부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상품의 경우는 전화로 안내하는 편입니다. 문자 CS 템플릿은 네이버 구대문구 대표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해당 내용 남겨놓겠습니다. 반품이나 교환과 관련된 CS 처리 요령을 알려주세요. 중국 구매 대행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품질 이슈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징글징글한 대목이죠? 제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로스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로스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뺏기지 않게 빠른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이 불만을 표시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반품 택배를 돌려받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유도하고 있습니다. 파손 정도에 따라서 3에서 50% 정도 보상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유는 다시 돌려받는 택배 비용과 재판매를 위한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동택배로 배송되는 부피 큰 상품의 경우 파손이 심해서 고객과 협상이 되지 않을 정도라면 정중하게 폐기를 요청합니다. 돌려받아도 택배비가 발생하고 공간만 차지하는 쓰레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파손이나 불량에 의한 교환 요청 시에는 꼭 약속을 받고 처리합니다. 새 상품을 보내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보냈을 때 똑같은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품이나 일부분 파손된 경우에는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요청 시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알리와옹왕으로 채팅해서 해당 경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반품이나 교환 경우에 대해서 저도 속이 많이 쓰리지만 빨리 잊고 다른 업무를 열심히 해서 로스를 메꾸자는 마인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전화는 최대한 열심히 받고 중요하지 않은 전화는 최대한 빨리 끊는다. 2번, 통신사 음성 안내 컬러링 서비스를 통해서 놓친 전화를 방어한다. 3번, IBC 콜백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놓친 전화를 한 번 더 방어한다. 4번, 마켓 게시판 CS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5번, 반품 교환 관련 CS는 최대한 협상해서 상품을 돌려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한다. CS는 구매 전환에 큰 힘이 되고 내 판매자 지수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 귀찮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문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신규 주문. 안녕하세요. 구대표. 구대리입니다. 보고 따라하기만 해도 무조건 월 100만원 버는 무조건 월 100 구매대행 입문 강의 5강을 시작합니다. 무료 강의 시리즈 5탄 마인드셋과 방향성 정리입니다. 1인 사업에서 벗어나 구조화, 자동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인드셋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월 1억을 달성하기까지 나름대로의 신념과 마인드셋을 갖고 실행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레드오션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예전보다 경쟁도 심해졌습니다. 확실히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고마진을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쉽지 않은 만큼 방향성과 마인드셋을 준비해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재고를 갖고 판매하는 판매상이 아닌 중개상 혹은 대행업자입니다. 그러나 마인드만큼은 판매상 마인드로 가야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상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일까요? 내가 보유한 재고를 판매한다는 마인드로 서비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구매대행업자든 재고 판매업자든 동일 선상에서 봅니다. 오히려 디테일한 내용을 잘 아는 고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쉽게 반품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구매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고객이 해외 직구를 직접 할 줄 모르는 어르신이거나 온라인 쇼핑 자체에 익숙치 않은 분들입니다. CS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걸려오는 전화를 거의 다 받습니다. 이는 주문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서비스 업자가 아닌 판매자의 마인드로 사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전화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신뢰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받고 견적서를 작성해서 다시 전화 드리기로 했던 업체가 있었는데 제 전화가 조금 늦었다고 다른 곳이랑 진행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말이죠.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을 주로 구매하는 고객층은 40대 이상이며 40대 고객의 대부분은 전화통화 여부가 엄청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새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예전부터 전화통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었죠. 기타갑게 들은 내용입니다. 매출 규모에 맞게 내 시급을 올려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먼저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전업으로 시작한 케이스인데 사업 초기부터 업로드 알바를 고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제 손이 느려서 작업 속도와 능률이 안 나온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1시간에 25개 남짓 업로드하는데 제가 알바분들을 고용하면 상품 한 개 업로드에 250원에서 300원 사이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제가 직접 업로드를 했다면 제 시급은 많아야 7,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초보 대표님들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가장 기초적인 레버리지인 업로드 알바 고용을 미루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매출이 점점 늘어날수록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 매출 4에서 5천 내외가 된 시점부터는 반자동 소싱 역시 알바를 고용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부업으로 소일거리 혹은 용돈벌이의 목적이 아닌 전업을 희망하는 대표님이시라면 초기 매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알바 고용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만큼 성장이 빨라집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레버리지를 활용한 이후부터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에 지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저도 이 단순 반복 작업과 운영자금 문제 때문에 3개월 정도 거의 일을 놨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겹기도 하고 확신도 없어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숙련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초반 반자동 단순 반복 업무를 진행하면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일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한 개 최대 상품 등록 개수를 채우고 나면 매출이 안정화되고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반자동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사업자 수를 늘려도 됩니다. 이는 오프라인 사업에서 매장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수동 상품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동은 반자동처럼 양보다는 질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상품을 보는 눈이 생긴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동 상품 개발은 효자 상품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 경우에 처음 시작할 때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획하고 마케팅 비용을 채워서 진행하는 효자 상품 판매 방식은 그 당시 제 상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특정 시점부터 매출이 급상승하게 됐고 그만큼 현금이 더욱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자동으로 판매한 상품 중에서 시장을 파악하고 가능성 있는 상품을 효자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재가공하고 한글 설명서가 필요한 상품이 있다면 따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했습니다. 판매자에게 설명서를 전달받고 팝학으로 번역한 뒤 매끄럽지 못한 말을 수정해서 제작했습니다. 한글 설명서를 준비한 상품은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했는데 괜찮은 성과를 냈습니다. 한글 설명서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꽤 많습니다. 한글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판매자와의 차별화 전략이었군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몇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상품 불량 시 100%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자라는 신뢰감을 부여하는 겁니다. AS에 관련된 내용도 넣어줍니다. 인근 전파사나 수리업체를 뚫어서 구두 계약하고 문제 있는 상품이 생기면 AS 처리합니다. 단, 무료 AS 보증 기간을 짧게 표기해서 실제 AS 기간은 짧지만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3가지 정도 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확실하게 탑 판매자와는 차별화가 가능한 전략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초보자분들에게 처음에 만든 사업자에 5,000개의 상품을 등록하고 난 이후 방향성을 정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성격상 반자동 닭등이 맞지 않는 분들은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고 수동으로 효자 상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반자동 등록이 할만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매출을 확장하고 싶다면 사업자를 추가해서 매장을 늘리시면 됩니다. 기존에 깔아놓은 반자동 사업자에서 크진 않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꾸준하게 판매되는 상품이 있다면 효자 상품화에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1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본인이 전문적으로 잘 아는 분야나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서 스마트 스토어 전문물을 키우는 것도 또 다른 방향성입니다.
효자 상품을 만들 때에는 개별 상품 각각의 브랜딩을 하는 것이라면 스마트 스토어 전문몰의 경우 내 스토어에 브랜딩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요령이 있을까요? 쉽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 급상승한 시점이 올해 1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정 연휴 외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했습니다. 10월부터 뿌린 씨가 1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레버리지를 활용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가정일 뿐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이 오는데 그때부터 매출이 급상장하고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던 방법이 하나씩 내 것처럼 흡수될 거라 장담합니다. 다른 대표님들은 저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더 빠르게 월 1억 매출을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강에서 5강까지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리해서 보강 강의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문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신규 주문